여러분, 선지들이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그 어려운 선지를 어떻게 생각해야 내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가 어려워질 때 특징이 뭐냐면요, 얘가 어디 써 있었더라 부터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한 몇 달째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얘가 어디 써 있었더라가 아니고 얘가 나타내는 게 뭘까,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궁금했다면 있죠, 4, 5, 6번은 사실 크게 고민할 게 없는 선지들이 꽤나 많았어요. 대체 뭘 말한다는 건지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또 천천히 해볼게요. 두고두고 복습하고 두고두고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해 두시면요, 아마 요 2022년 언어 이해를 다 풀 때쯤이 되면 피셋 문제는 조금 더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요 문제가 딱 전 어떻게 보냐면 길고 좀 더 어려운 피셋 문제의 약간 상위 호환 같은 전형적인 그런 문제 틀을 담고 있어요. 한번 제가 답을 낼 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마 제가 지난달에 문제 풀 때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시켜볼게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현대가 보이고 환경 위기가 보여요. 이 글은 환경 위기의 문제점에 관한 글 때문일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점에 관한 글이 될 것 같고, 바로 그 환경 위기는 뿐 아니라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근대 이후에 온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환경 요인이 인본주의적 가치를 위협한다 같은 얘기로 가는 글일 것 같아요.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위협한다는 말이 다음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유, 인권, 평등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게 이 말이겠네요. 아, 이런 가치들을 다 문제에 빠뜨리게 할 수 있겠다는구나. 자, 그 중에서 환경 문제는 특히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1번, 2번까지를 읽었을 때는 환경 위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지금부터 어떤 애가 떠오르냐, 비교대조가 떠올라요. 물론 그러려면 이건 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담론 자체가 대화하는 거고 토의하는 거고 뭐 블라블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 근대에 관한 담론에서 중요 주제로 부각된다라는 말을 본 순간 바로 이 환경 위기에 대해서 철학적 여러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여러 특징들, 철학적인 여러 특징들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 특징들별로의 차이를 집중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답을 찍을 땐 일치, 불일치 같은 걸 판단하실 땐 뭘 판단하면 되죠? 특징을 반대로 쓴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1번 그 세 문제 다 푸실 때 4, 5, 6번 세 문제 전부 다 특징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특징이 맞나? 얘가 이것의 특징 맞아? 라는 식의 판단하면서 과연 나는 선지를 지어갔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위기는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또한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킨 근대 철학적 혁명에서 비롯되었기에 사상사적 맥락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 근대라고 지적되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철학적 근대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죠? 바로 이성의 주체성,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키게 됐어요. 인간의 주체성을 전면에 등장시키게 되면서 이제 뭘 하게 된 거죠?
자연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을 만들게 된 거예요. 다시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거냐? 철학적 근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이라는 게 전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인간과 자연을 근본적으로 차별하는 세계관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세계관이 생겨나면서 이 위기가 생긴 겁니다. 위기가 결과, 토대라고 되어 있는 얘가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이 생긴 건 얘, 그리고 또 걔가 생긴 게 얘. 그래서 얘 때문에 이게 생기고, 그래서 이게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말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원리가 얼마나 익혀져 있냐예요. 그냥 그게 되면 이 문장이 쉽게 읽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거 보면서 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즉 문장이라는 것을 읽어낼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읽히는 게 아닌 뭉뚱그려서 관계를 보여야 문장이라는 것이 읽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어든 한국말이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이렇게 읽었어야 돼요. 철학적 근대, 그 결과 예, 그래서 이 세계관, 그래서 위기예요. 뭐 이렇게 봤으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가 돼 있죠. 그런데 철학적 근대라는 것은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의 수용도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인 문제다라고 돼 있는 요 딜레마를 본 순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서로 반대될 만한 두 상황, 맞죠? 서로 반대될 만한 두 상황, 그리고 서로 반대될 만한 두 상황 모두가 다 뭐라는 거죠? 문제.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고, 서로 반대될 만한 둘 다가 다 문제인 게 딜레마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써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대로의 수용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도 그래요. 수용을 안 하기엔 좋은 점도 있고요. 수용을 하기엔 이런 나쁜 점도 있고, 이런 딜레마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되는 것들이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 문장에 써 있는 얘기는 안 읽어도 무슨 얘기죠? 자, 이 다음 문장에 써 있는 얘기는 안 읽어도 좋은 점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앞에가 지금 위기가 생긴 문제점에 관한 얘기고, 여기 뒤에가 좋은 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그러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점에 관한 얘기, 여기는 좋은 점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근대 철학의 문제점에 관한 얘기, 여기는 근대 철학의 장점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 실천적 자율성을 주장한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 정초 뜻 살면서 많이 보셨나요? 정초.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모른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리트 문제를 통해 배우시면 됩니다. 단어 모른다고 영어 못한다고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몰라도 이 지문을 읽었거든요.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보잖아요. 왜죠?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있죠, 정초 뜻이 만들어졌다라고 봤어요. 왜죠? 정초를 제가 알아서일까요? 전 정초를 몰라도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통해니까 얘가 원인, 결과가 뭐죠?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결과. 그럼 정초란 뜻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철학적 근대를 통해 얘가 만들어졌다니까, 얘가 만들어졌다가 돼야겠죠. 인과관계가 되려면. 그래서 저 정초는 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선지의 정초라고 써 있어도 저는 걔를 만들어졌다라고 읽을 겁니다. 앞으로 선지의 정초라고 써 있어도 저는 걔를 만들어졌다라고 읽을 거고.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철학적 근대가 인본주의적 가치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뒤흔들고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딜레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단어를 보고 이 글은 이제 비교대조겠다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애가 보일지 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데카르트가 인물이라는 게 보여요. 데카르트주의가 되는 순간 뭐야? 인물 집단이 나온 것 같네. 이게 저에겐 첫 번째가 될 거고, 만약에 데카르트가 인물인 줄 전 몰랐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디를 볼까요? 저는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써있는 이 친구를 봅니다. 일반적인 통념과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인물인 줄은 몰라도 저기 써있는 데카르트주의가 어떤 사상과 생각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고요. 저 통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쟤랑 비교될 만한 또 다른 생각이 뒤쪽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고요.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담론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글은 철학적 근대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다. 철학적 근대의 여러 가지 모습이 비교 대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상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부터 지금부터 비교 대조가 시작이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교 대조가 시작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순간 선지로 가면 특징을 반대로 쓴 것들, 바꿔 쓴 것들을 찾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데카르트주의예요. 자연은 주체에 대해 근본적 타자로서 그 어떤 자기 목적이나 내면도 없는 단적인 물질적 실체, 즉 길이, 넓이, 깊이로 연장된 것이라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요. 그러한 인간과 자연의 이계적 위원화라는 거, 인간이 우월하고 자연은 열등하다라는 이 이원화는요,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되거니와 기계론적으로 양화되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의된 자연은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재 창고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 말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기계론적으로 양화되는 연장의 영역으로 정의된 자연은, 이 말을 이해하면 제가 그랬죠. 전공자거나 천재거나 필자예요. 저런 말을 읽고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그냥 저 말을 못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독해를 못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저라면 이렇게 보여요. 이원하여서 자연지배, 맘대로 사용, 끝이에요. 즉 데카르트는 뭐죠? 데카르트주의는 자연은 열등하고 인간은 우월해요. 그러니까 자연 멋대로 사용하고 맘대로 다 이용할 수 있다. 데카르트주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데카르트주의가 끝났고요. 여기 자연과학의 실험적 보편화는 더욱 과격화된 철학적 자연관의 주례를 촉발한다. 데카르트주의, 더욱 과격화된 자연관의 출현을 촉발한다라고 돼 있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데카르트주의가 A고 더 과격화된 이론이 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A 이론과 B 이론의 관계는, 개념상의 관계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야 맞을까요? A보다도 더 과격한 애래요. 그러면 개념상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면 되죠? A, B입니다. 개념상의 그림 자체가 A, B예요. 즉 B라는 친구는 A의 속성을 다 가지고 플러스 더 과격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분명 A와 B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B는요, A가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A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A가,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기억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이 그려진 상태로 A라는 이론은 기억의 속성을 갖고 있다. 자, 선지로 갔어요. B는 기억의 속성을 갖고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겠죠. A는 니은의 속성을 갖고 있다.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건 뭘까요?
B가 기억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선지를 만났을 때 이게 일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B는 기억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썼을 때 걔가 일치가 된다라는 게 개념 관계로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월 달에 배웠던 논리 퀴즈의 그 논리학 영역이 중심인 겁니다. 제가 개부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얘를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걸 판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잘 봐두세요. 자, 이제 더 과격화된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연은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던 것에서 나아가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된다. 자, 제작의 대상 그리고 이러한 노선은 칸트주의. 이제 이 노선이 뭔지를 보려고 했더니 칸트주의라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 여기서 국어를 잘못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칸트가 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공부하는 방법이 데카르트가 어떤 철학자였고 칸트가 어떤 철학자였고 갑자기 윤리와 사상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항상 이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제 이름을 써놔도 저는 데카르트 다음이에요. 그게 팩트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종현주의라고 써놔도 저는 데카르트 다음에 근대 철학을 창시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칸트가 써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필 그 자리에 너가 거기 써 있구나예요. 그냥 그런 관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그 다음 칸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고 있었죠? 데카르트주의, 칸트주의가 되겠네요. 이것도 제가 데카르트라는 사람과 칸트라는 사람의 관계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 더 과격한 게 칸트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제가 선지를 만들어 볼게요. 연습하고 갈게요. 칸트주의는 자연을 인식과 사용의 대상으로 보았다. 맞나요? 틀리나요? 자, 칸트주의는 자연을 인식과 사용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거 일치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인식과 사용의 대상이던 것에서 나아가 이게 사실은 누구주의 얘기죠? 데카르트주의 얘기예요. 바로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겼다는 게 칸트주의가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사실은 데카르트주의는 얘만 갖고 있는 거고 칸트주의는 A 플러스 B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칸트주의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봤다는 뜻이에요. 데카르트주의는 이것만 봤다는 뜻이고. 자, 그럼 또 질문. 데카르트주의는 자연을 제작의 대상으로까지 여겼다. 불일치겠죠? 데카르트는 거기까지 못 봤어요. 칸트는 이 둘을 다 봤고. 이게 개념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진리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노선은 칸트주의에서 특히 전형적으로 대두된다. 뭐 블라블라블라. 즉 의지의 규범인 도덕준칙과 마찬가지로 지성의 대상인 자연법칙 또한 그 입법권이 자율적 주체인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어려운 말을 아주 훌륭하게 써놨죠. 입법권이 자율적 주체인 인간에게 부여가 되든 말든 그냥 인간이 자연을 만든다예요. 무슨 입법권이 부여가 돼서 약간 이러면 자 뭘까? 이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쓸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좋은 글은 쉬워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어려운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좋은 글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굳이 입법권이 자율적 주체인 인간에게 부여된다라는 말을 쓰면 이게 멋있는 말 같지도 않고 의미가 확 와닿는, 이렇게 써야만 의미가 확 와닿는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불필요한 표현이 많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원래 쉽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인데 어쨌든 뭐 그렇대요. 그냥 인간이 자연을 만든다예요. 자연은 한낱 조야한 진료로서 주어질 뿐 그 구체적인 존재 형식은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지적 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틀에 의해 자연은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까지 그냥 다 무슨 얘기죠? 자연은 만들어지는 거다. 인간이 만드는 거다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여기까지예요. 물론 이 사상에서 자연의 자기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게 딱 뭐죠?
이게 딱 깔고 가는 표현이죠. 이게 딱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진짜 주구장창 공부했던 그 오브 코스가 들어간 깔고 가는 표현. 자, 맥락을 한번 다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인간이 자연을 만드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자연에게는 아무런 인식이 없고 인간만이 자연을 그냥 대충 만들어내는 거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연에게도 자연 목적이 자기 목적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화두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어차피 인간 중심이다. 인간이 자연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칸트주의는 이렇게 끝났어요. 오케이. 이러한 추이로부터 짐작해 보면 철학적 근대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이제 완성판 나왔습니다. 객관적 관념론. 자, 어떤 노선보다도 강한 이성주의적 면모를 지니는 까닭에 자연에 대한 억압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궁극의 사조라는 죄명을 뒤집었을 개연성, 즉 이 개연성이라는 건 얘에서 더 발전한 게 칸트에서 완성된 게 객관적 관념론. 이대로 가면 객관적 관념론이 최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본 순간 이제 저는 그림이 뽀개집니다. 어떻게 그림이 뽀개지냐면 얘네들 같은 편 이렇게 반대예요. 여러분, 저는 소재 간의 관계, 이론 간의 관계, 이 관계만에 신경 쓰기 때문에 저 하지만 보는 이 순간부터 이거구나. 여기까지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했던 근대 담론이면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얘기를 안 하겠구나. 됐나요? 자, 지금부터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했다 같은 선지는 전부 다 불일치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저에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둘은 반대될 만한 특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안 읽어도 그 뜻이에요. 이것도 제가 영어 수업할 때 맨날 했던 얘기죠. 안 읽고 이해하는 게 글이라고. 이걸 다 읽어보고 이 철학사조는 그러한 혐의가 근본적 뭘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지니는데, 흥미롭게도 그 근거는 이 사조가 라고 읽기 전에 이미 이 말의 뜻은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 관념론이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한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뭘 이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그런 거 아니다가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흥미롭게도 그 근거는 이 사조가 철학적 근대의 핵심 원리를 이성의 위상을 극한으로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여러분, 여기 그 근거, 즉 이 근거가 뭐의 근거일까요?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는 것에 관한 근거예요. 근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기존과는 반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존까지의 데카르트주의와 칸트주의는 아까 전에 읽었던 바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였어요. 즉 자연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바로 이성이었습니다. 즉 데카르트주의와 칸트주의는요, 이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자연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 관념론은요, 이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자연적 지배를 정당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점에서 흥미로운 겁니다. 그 근거가 이성의 위상을 극한으로 강화한다는 점에 있고, 객관적 관념론은 문자 그대로의 관념에 구체적으로는 이성의 객관적 권리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성의 이전의 근대 철학에서 사뭇 다른 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계속해서 필자는 데카르트, 칸트 시대와 객관적 관념론의 시대를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이성이라는 말을 쓰지만 둘은 서로 다른 이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성은 단지 지적 능력의 특정한 형식이나 단계를 지칭하는 것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존재론적 형 이상학적 위상까지 지니는 최상위의 범주 또는
섭리를 가리킨다. 즉 이성이라는 것이 과거 데카르트 칸트주의는 여기서 멈췄다면 객관적 관념론은 A 플러스 B가 된다는 뜻이에요. 얘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성이라는 것이 여기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자연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성이라는 말의 범위를, 이성이라는 말의 정의를 지적 능력까지로만 정의하면 이성이란 지적 능력이다 라고 정의해버리게 되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하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칸트와 데카르트였어요.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존재론적, 형 이상학적 위상까지 지니는 최상위의 범주까지로 가져가게 되면 더 이상 이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말로 저 지식 모릅니다. 저 일부러 안 찾아봐요. 저는 데카르트, 칸트를 별로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독해지문에서 본 게 전부예요. 제가 이걸 찾아보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게 되기 때문에 전 진짜로 잘 안 찾아봅니다. 자, 어쨌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문의 근거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성이 있는 인간이 이성이 없는 자연을 지배하는 게 정당화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로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면 더 이상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죠. 즉 이성의 범위를 여기까지로 확장시키면 누구한테도 이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성이라는 것의 범주를 이 범주까지로 확장시키게 되면 자연도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도 이성을 갖고 있고 인간도 이성을 갖고 있다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해서 어떤 생각이 바로 들면 제일 좋냐? 얘는 자연도 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 자연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네. 같은 생각이 여기서 들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것은 개념 판단 추론이다라는 헤겔의 말처럼 이성은 세계의 모든 것을 선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 즉 삼라만상의 선험적인 논리적 구조 내지 원리라는 절대적 이상을 지니며 이에 모든 자연사와 인간사는 이러한 절대적 이성의 시공간의 차원으로 외화한 현상과 실제로 설명돼 이성이 그냥 최고로 높은 거다. 끝이에요. 즉 자연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존재하고 변화하는 여기 이게 여러분 전 있죠. 여기서부터 그 생각을 진짜로 해요. 그럼 이거 보면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연은 이성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칸트는 이성이 없는 자연을 이성이 있는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객관적 관념론에 따르면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없으니까 그 이유는 자연한테도 이성이 있어서겠죠. 역시 자연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존재하고 변화하는 사물 양태의 이성이고 지성적 주체인 인간은 절대적 이성에 따라 사유하고 성숙하여 절대적 이성의 의인식에 도달하는 의식 양태의 의성이기 때문에 동근원적이라는 것이다. 둘 다 이성을 갖고 있다예요. 됐죠? 둘 다 이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할 수는 없다예요. 뭐를 이유로는요? 이성이 있고 없고를 이유로는 자연에게도 이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성이 있고 없고를 이유를 가지고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객관적 관념은 오히려 최고도로 강화된 이성주의를 통해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아까 말했던 그 딜레마도 해결이 되나 봐요. 이성적 주체의 위상을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무분별한 자연 지배를 경계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한다. 맞죠? 자연에게도 이성이 있으니까. 그 때문에 현대 환경 철학 담론에서 근대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와중에도 객관적 관념론에 기반을 둔 자연 철학의 개발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둘은 반대 관계예요. 제가 비교될 만한 두 소재가 나오는 건 항상 보자 그랬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철학 자체를 반대하는 애입니다. 근대 철학 자체를. 그래서 데카르트, 칸트, 객관적 관념론 얘네 둘이 반대. 하지만 합쳐서 근대 철학과 비교될 만한 반대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진 모르겠지만
근대 철학을 반대하는 애들이라는 건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됐죠? 우리 예로 가볼게요. 자, 이제 저는 어디에 신경 쓸까요? 철학적 입장들을 비교했으니 그 비교 대상을 제대로 썼는지, 혹시 특징을 반대로 쓰진 않았는지, 데카르트주의의 특징인데 칸트주의의 특징이라고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데카르트주의의 특징인데 객관적 관념론의 특징이라고 쓴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형이상학적 우위를 정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화된 이성주의가 뭐죠? 객관적 관념론 맞나요? 인간의 자연의, 자,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형이상학 이런 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를 만나면 어디에 쪼냐면 이게 진짜 여기에 쫄아요. 찾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얘 찾으러 가요. 이게 지금 정말 슬퍼지는 일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찾기 놀이가 되니까 형이상학이 어디 써 있더라. 왠 줄 아세요? 또 형이상학이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형이상학부터 찾고 싶어지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읽었다면 1번 찾을 선지인가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가 있다인가요? 객관적 감염론은 그걸 부정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애초에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를 정초한, 이거는 근데 인간에 대한 자연의 우위도 틀려. 누가 우위가 있다. 지금 반대로 써도 틀렸고요. 이렇게 써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둘이 동근원적이라고 했습니다. 객관적 감염론은요, 동근원적이라 그랬지. 얘가 얘보다 우위도 틀렸고 얘가 얘보다 우위도 틀렸고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대 환경 위기는 새로운 억압적 정치 체제의 대두와 함께 도래한 것이다. 자, 현대 환경 위기는 새로운 억압적 정치 체제의 대두와 함께 도래했다. 원인을 여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되고, 그 위기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돼요. 이거는 근대 철학과의 관계 같아요. 억압적 정치 체제의 대두가 아닌 근대 철학과의 관계 같고, 3번 같은 선지가 이게 재밌는 선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철학적 근대의 딜레마를 이성에 근거하여 해소하고자 한다. 여러분, 뭐가 틀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틀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인가요? 아니면 객관적 관념론인가요? 객관적 관념론이죠. 저는 객관적 관념론이 뭔지 정확히 모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둘이 반대라는 건 알아요. 둘이 반대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로 특징을 반대로 쓴 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건 객관적 관념론이었고, 그것의 반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한다라고 쓰면 반대로 쓴 선지라고 보는 방법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인본주의적 이념들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철학적 근대에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거 아까 어디 있었죠? 좋은 점도 있었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천적 거부달성, 원천적 수용 못 거부도 다 불가능하다. 바로 딜레마 얘기. 여기서 딜레마에 대한 얘기에서 여러분 앞부분 여기 딜레마적 문제이다 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블라블라 있기 때문에 이 근대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얘기, 좋은 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철학적 근대도 위기를 만들긴 했지만 이거 훌륭한 일치가 될 만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 주체성을 옹호하는 철학사적 흐름은 억압적 자연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가 왜 틀렸죠? 1, 2는 맞을 수 있어도 3은 아니에요. 이 5번 같은 선지가 소재 간의 관계를 부정하는 선지입니다. 1, 2, 3이 똑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1, 2, 3은 서로 1, 2가 같은 입장이고 3이 반대 입장이에요. 얘는 객관적 관념론을 포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귀결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객관적 관념론 틀렸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자, 5번 가볼게요. 기업과 니은이니까
여기 기억이 데카르트주의, 니은이 칸트주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니은이 기억보다 뭐죠? 니은이 기억보다 더 큰 개념이었죠. 즉 기억의 특징을 니은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억의 특징을 니은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니은의 특징들 중에는 기억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니은은 기억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면 얘는 일치인가요? 불일치인가요? 일치겠죠? 기억은 니은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면 불일치겠죠. 니은의 특징은 기억에게 없는 게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찾는 핵심은요, 기억의 특징이라고 써두고 니은의 특징이라고 쓴 선지는 불일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통찰력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잊지 마세요. 답을 찍을 때 생기는 통찰력이 중요해요. 이게 기억 니은이기 때문에 기억의 특징은 니은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니은의 특징 중에 기억할 때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게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기억은 니은의 특징을 갖고 있다밖에 없습니다. 즉 답을 찍는다면 있죠. 기본적으로 기억의 특징으로 서술한 선지부터 봐야 돼요. 이렇게 사고했다면 기억은 뭐뭐다. 기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 중에 그 특징이 사실은 기억의 특징이 아니라 니은의 특징으로 쓴 선지가 있다면 전 걔부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과정은 그냥 팁이에요. 제가 그랬죠. 예, 실전에서 제 생각을 알려드리겠다고. 이게 시험장에서 제가 앉을 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저에겐 있죠. 저에겐 1번 선지가 일단 되게 눈에 들어와요. 저에겐 되게 눈에 들어오는 선지예요. 왜냐하면 얘는 기억의 특징이거든요. 니은과 달리 기억은 만약에 지금부터 뒤에 써 있는 얘기가 니은의 특징에 대한 얘기면 이거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여기 뒤에 써 있는 자연의 자기 목적을 이성적 인식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라는 이 얘기가 니은의 특징에 관한 얘기면 여러분 얘는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칸트주의 얘기의 뒷부분에 보면요. 여기 써 있어요. 즉 자기 목적에 관한 얘기가 여기서 정의된다는 얘기는 칸트주의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억은 데카르트주의예요. 그런데 얘는 칸트주의의 특징이에요. 이거 우리 5급 피세 풀 때 많이 했죠. 얘가 나타내는 건 A고 얘가 나타내는 건 B니까 얘는 불일치다. 딱 그 형태로 나온 지문입니다.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가볼게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간의 자연 법칙을 수립하는 주체로서 승인한다. 여러분, 니은만의 특징이 바로 인간이 자연을 만든다고 보는 거죠. 기억은 사용 정도고 니은은 만든다였죠. 일치.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연을 인식과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일치죠. 기억도 일치고 니은도 일치예요. 니은은 인식과 사용 플러스 제작까지예요. 니은은 기억은 여기까지, 니은은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간 이성의 우위를 주장한다도 맞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철학적 책임이 있죠. 디귿은 책임이 없고요. 객관적 관념론은 그래서 기억이라고 쓰고 니은의 특징을 쓴 1번이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관념론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쓰고 선지에 뭐라고 써 있는 게 정답일까요? 기억이나 니은의 특징을 써둔 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이거 우리 직관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직관은 핵심을 보기 위해 필요한 직관이에요. 다시
객관적 관념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니까 지금부터 기역과 니은의 특징으로 써둔 게 정답이라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그렇다면 객관적 관념론과 기역 니은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죠? 인간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 인간이 자연을 만들고 사용한다라고 보는 게 걔네들, 인간과 자연은 똑같다라고 동근원적이라고 본 게 객관적 관념론. 그러면 어떤 선지를 봤더니 그 선지에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요,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자연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또는 객관적 관념론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써 있으면요, 이거 다 뭐죠? 불일치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불일치라고 생각하지 하고 계신다면 2번 선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위상을 지고의 형이상학적인 차원까지 높임으로써,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죠? 결과 자연 법칙도 인간 의식의 투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면 자연 법칙은 인간 의식을 투영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훌륭하게 써 있는 이 선지는 니은의 특징이겠죠. 칸트주의의 특징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만드는 거다는 칸트주의의 특징이에요. 객관적 관념론이고 여기는 칸트주의의 특징을 써놨습니다. 이래서 특징을 잘못 써둔 거 찾는 거예요. 이게 딱 피셋 형식이에요. 전 이건 피셋과 아주 닮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건 피셋과 거의 비슷한 문제여서 복습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쉬워져야, 이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찍혀야 여러분들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칸트주의의 특징이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 또 판단해 보시면 자연 법칙도 자연도 이성, 인간도 이성을 갖고 있고 절대적 반영이므로 이성 영역이 궁극적으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고, 다 그런 객관적 관념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두고 여러분 또 잠깐 10분 쉴게요. 12시 10분까지 또 쉬겠습니다. 12시 10분